아트라고 하는 거는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독특한 그것만의 가치를 평가해 줄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도 없고 정치도 없던 시절에 아트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사실 듭니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리츠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댓글에 보니까 2022년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프랜시스 캐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요청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저도 그분 작품 잘 모릅니다. 주요 매체에 많이 소개되거나 그런 분은 아니고요. 작품들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냥 전반적으로 이 프리츠커상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리츠커상은 1979년도에 첫 번째 수상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프리츠커상이냐 하면은 이 상을 주는 재단이 하얏트 호텔의 창업자인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남산에 가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있잖아요. 그 하얏트 호텔의 창업자가 성이 프리츠커입니다. 그래서 부부 이름으로 이렇게 이 상을 제장을 한 건데 되게 멋있는 메달을 줘요. 그 루이스 설리번이라고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있거든요. 근대 건축에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분인데 그분이 디자인한 청동으로 된 메달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건물 잘 지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러 업적들을 다 감안해서 한 해에 한 명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 되게 권위가 커서 일반인들은 보통 뭐 건축계의 노벨상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들을 때마다 약간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그 표현은 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표현할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은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매해 어떤 분이 수상자가 되느냐가 되게 관심거리긴 합니다. 1회 수상자가 1979년도에 처음으로 필립 존슨이라는 분이 탔습니다. 그분은 글래스 하우스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 작품은 뭐냐면은 이렇게 큰 몇십 에이커 되는 자기 땅이 있는데 진짜 부자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땅을 그 미국 동부에 산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커네티컷주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유리로 된 집을 하나 지은 거예요. 다 유리예요. 사방이 다 유리. 그러니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죠. 유일하게 들여다 보이지 않는 데가 화장실밖에 없는 그 동그란 실린더 모양으로 된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또 그 건물의 중요한 구조체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변기 있는 데만 그렇게 벽으로 됐고 나머지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는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분은 사실은 미국 건축계의 거의 대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뭐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 모마라고 하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라고 뉴욕에 되게 유명한 현대 미술관이 있죠. 그 미술관의 또 그 건축 파트를 큐레이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했죠. 그분이 또 키운 사람들이 뉴욕 5라고 하는 뉴욕의 젊은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리차드 마이어, 피터 아이젠만, 찰스 과스메이, 존 헤이더, 마이클 그레이브스, 이렇게 5명의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사실 또 이 현대 건축에서 한 획을 그으셨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리차드 마이어는 1984년도에 각 6번째 정도로 이 프리츠커상을 48인가 9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건축계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분이 1회로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쭉 와서 지금까지는 44번 정도의 수상이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건 그거죠. 미국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8개 받았고요. 일본이 7개나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한 번도 못 받았죠. 아마 조만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프리츠커상을 보시면은 초반에는 당연히 백인 남성 중심으로 해서 수상자들이 좀 나왔고요. 압도적으로 남성들의 수상자들이 많다가 최근에 와서 자하디드도 받고, 그다음에 사나의 카지오 세지마도 받았고, 재작년인가요? 아일랜드 여성 건축가 그룹도 받았고요.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가 올해에 들어서는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 흑인이 처음으로 받는 그런 일들까지 생긴 거죠.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일본은 7번이나 수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한 번도 수상을 못했을까? 저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국력과 전반적인 문화적인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되게 비슷한 풍토를 갖고 있고, 나라의 규모도 비슷한 것 같고, 항상 우리는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본은 왜 그렇게 건축 풍토가 좋을까? 다들 많이 궁금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일본은 지진이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하고의 차이점은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다는 얘기는 고층 건물을 짓는 데는 되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되게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높이 올라갈수록. 또 지진은 한번 왔을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은 금이 한번 가면은 이건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리해요. 근데 만약에 목구조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게 거의 조립식이다 보니까
보니까 흔들렸을 때 약간 삐그덕거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은 환경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로 고층을 짓는 건 좀 어렵고 대신에 목구조로 짓는 거는 쉬워요. 근데 목구조로 짓다 보면 건물을 낮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2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주택을 할 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사는 거를 주로 생각을 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더 선호합니다. 2층짜리는 단독주택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건축주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00세대를 한 설계사무소가 한 건축가 한 3명만 있으면은 3,000세대 설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다 하고 나서 거기 3,000명이 들어가 살죠. 거기에 맞춰서. 일본은 3,000명이 단독주택을 다 지어요. 그러면은 3,000명의 다른 다양한 건축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설계하기 위해서 한 300개 정도의 설계사무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더 다양한 설계사무소가 나타나는 것이고, 다양한 설계사무소라는 거는 디자인의 다양성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3,000명의 다 각기 다른 건축주예요. 그러니까 3,000명의 다양한 건축주와 300명의 다양한 건축가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 효과는 다양한 면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일본 건축가는 그렇게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차고 창업을 하듯이 여러 젊은 사람들이 쉽게 설계사무소를 창업을 해도 건축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엄청나게 선수층이 두텁습니다. 거기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글로벌한 아키텍트로 성공을 하는 거고, 젊어서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세계 무대에 내세울 때에도 독특한 작품들을 빨리 출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40살 정도 됐을 때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된 작품을 낸 거예요. 근데 일본 친구들을 보면은 30 초반, 심지어는 30이 되기도 전에도 자기 작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부러웠습니다. 일단 선수층이 두텁고 그렇게 무한 경쟁 체제로 살아남고 다양성이 확보되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 다양하고 재미난 일본의 주택 작품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형 프로젝트를 하는 실험적인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독특한 생각들을 받아주는 독특한 건축주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핑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은 도쿄에 있는 되게 오래된 사찰을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목구조가. 근데 그거를 백제의 건축가가 와서 설계를 하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초기에는 건축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백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많이 전수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 때 건축 기술이 정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계속 왜 내리막같이 느껴지냐면은 건축에 대해서 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진도 없고 기반도 단단하고 단층으로 온돌로 그냥 뜨뜻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본은 그 당시만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건물을 제대로 못 지으면 다 무너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그 사회적인 힘이라는 게 중요했던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직업을 리스펙트하는 게 어려서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기술의 중요성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게 평가했던 것 같고, 그런 지리적 조건들이 많은 그 문화적인 풍토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건축이라는 게 상을 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평가도 받는 분야라는 거를 일깨워준 거에는 저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프리츠커상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게 심포도인지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 뭐 그거 받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에 솔직히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꿈이 프리츠커상을 받는 게 꿈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지은 건물을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내 건물만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리츠커상의 심사위원들도 만나 뵀거든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주는 그런 상 같은 거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운 좋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프리츠커상을 받아 마땅한 건축가가 많아요. 한 명만 예를 든다면 저는 스티븐 홀이라는 건축가가 이미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 아직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들어보니까 직접 만나서 본 심사위원분은 나도 그분이 왜 못 받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심사위원분의 얘기를 제가 딴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 말로는 스티븐 홀은 중국에서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별로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어보면은 이게 그냥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프레퍼런스에 의해서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구나. 이미 너무 스타 건축가가 된 사람들은 또 안 주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뭐 재미난 일하는, 저한테 그 프리츠커 심사위원분이 얘기를 하는데 몇 명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프리츠커 상은 이 심사위원 풀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6, 7명인가 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하얏트 재단에서 주는 전용 제트기를 타고서 쫙 다니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실제로 그 건물에 가서 본대요.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간 건물들을. 그리고서 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프리츠커상의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프리츠커 파운데이션에 가가지고 후보로 추천하면 돼요. 심지어는 내 스스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선배 건축가분이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한테. 일단 올라가는 건 아무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거는 하늘이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리츠커상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자괴감을 갖고 전혀 제가 볼 때 그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몇 년간의 수상작을 봤을 때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쉬운 게 그거죠. 프리츠커상을 보면은 이게 건축가로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건축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 현 시대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도 많고 환경적으로 이슈들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상자 같은 경우가 신축 건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리모델링만 하시는 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건축가가 한 엘레멘탈이라고 하는 주택은 빈민가를 위한 그런 주택 디자인을 하신 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건축이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인종 간의 차별 이런 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로 프리츠커상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래도 프리츠커상만이라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좀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트라고 하는 거는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온전히 독특한 그것만의 가치를 평가해 줄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치는 사라지고 뭔 사라지고 다 국가가 사라진 다음에도 인간과 아트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국가도 없고 정치도 없던 시절에 아트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사실 듭니다. 뭐 이거는 또 왈가왈부한 또 논쟁의 대상인 것 같기는 해요. 프리츠커상도 지금은 확실히 PC 쪽으로 강조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고 이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사회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그런 쪽에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주고는 있는데 정말 건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밸류들 예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이 약해진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주는 상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사람이 주는 상에 연연하면은 그만큼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말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이 주는 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네, 오늘은 프리츠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